건방이 아닌 정치 중심에 서고 싶은 네 남자의 유쾌 상쾌 통쾌 정치 토크쇼 정치인싸 오늘도 네 분과 함께합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김태현 신장식 현근택 변호사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미처 몰랐는데 이렇게 이벤트 이런 거 하면서 좀 찾아보니까 본인 등판 김태현 변호사님 혹시 들어보셨어요? 본인 등판이요? 예. 자가발전 뭐 이런 얘기 아닌가? 정치적 용어로? 약간 비슷하긴 한데 네. 이게 이제 그 SNS나 포털에 이제 본인 정보 올라온 거에서 네. 이제 그 등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직접 이제 나와서 반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구나. 요거는 사실 네. 그 잘못된 정보다. 이런 걸로 좀 하는 건데 네. 그 나무위키라는 사이트에 있어요. 정치인싸가 생겼어요. 이게 뭐 지난달쯤 올라왔대는데 11월 2일 날. 예. 그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걸 한번 이제 본인 등판을 한번 해보자. 연말을 맞아서. 그래서 여기 내용을 좀 보면 1시간 동안 두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끊임없이 공방을 주고받는 게 특징. 광고를 제외하고는 거의 쉬지 않고 주제 관련 얘기가 나오고 그럼에도 시간이 부족해서 중간에 끊어먹기 괄호 열고 정리하는 일이 잦다. 허이로 아나운서가 어떤 주제를 다룰 건지 아주 간략하게 소개만 해주고 바로 집중적으로 토론에 들어가기 때문에 좋게 말해서 밀도가 높고 나쁘게 말해서 배경 지식 없이는 접근이 어렵다. 그러니까 아주 저는 간략하게만 소개를 하고 있는데 또 어떤 분들은 또 댓글에서 왜 이렇게 사회자가 말이 많냐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뭐 최대한 그 궁금해하실 법한 거를 이제 질문하는데 열심히 이 프로그램에서는 노력하고 있고요. 원래 유튜브로 진행하던 코너였지만 인기가 높아졌는지 토요일 라디오로 진출하는 쾌거를 이룬 프로그램이다. 유튜브에 꼬박꼬박 업데이트가 잘 되는데 특이하게도 녹화 방송인데 패널이 지각하면 기다리지 않고 바로 시작해버린다. 김태현 변호사님. 최종 목표는 지상파 TV 방송이라는데 수위를 생각하면 쉽지 않을 것 같다. 이것도 저의 일관된 주장 아니겠습니까? TV에 간다 또 우리가 이제 또 TV 가면은 또 맞춰서 해드립니다. 당연하죠. 이건 본인 등판에서 반드시 시정해야 돼요. 그렇지만요, 편집하면 뭐든 돼요. 그렇죠. 편집하면 뭐든 되고요. 제가 예전에 뭐 타사에서 방송으로 그때 시사 예능들 하는 거 보면요. 솔직히 중간에 보면 팩트 확인도 안 된 것들 많이 얘기하고 그리고 뭐 헛소리도 많이 하고 이런 거 다 편집돼가지고 1시간짜리 방송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요. 이거 그냥 일반 일들이 본인들이 올리시는 그렇죠. 올리시는 거죠. 대단하다 진짜. 아니 근데 저는 분석이 정확해. 네. 저는 이거는 우리 팬이 썼을 거라고 저는 예측되는 게 굉장히 세심하게 내용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은 새로운 정보는 딱히 없어. 그렇죠. 근데 저는 오히려 이거 현근택 나무위키 검색해 보니까 여담에 이런 게 있어. 변호사 자격증 외에 건축기사와 건설안전기사 변리사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네이버 지식인에는 자신을 건축법과 부동산법 전문가로 소개하고 있다. 형님 그리고 건축기사 자격증 있다고 자랑했어요. 건축기사 자격증 있어요? 그런 얘기 하지 말고 하지만 예전에 뭐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이런 게 대한민국 사찰의 맛입니다. 아니 근데 여기 굉장히 좋은 말이 있네요. 네. 그러니까 허 아나운서가 읽지 않았는데 오히려 시간에 쫓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팬들 입장에서는 2시간 확대 편성을 원하고 있다. 확대하면 힘들어. 1시간 맞추기도 시간 맞추기 힘든 네 분 모시고 제가 2시간이면 말입니까? 예. 2시간이면 시급이 2배가 돼. 아니 그게 2배가 되나? 출연료 당연히 더 드려야죠. 진짜로요? 그러면 고민해볼 만한데. 네. 자 일단 2시간 녹음을 해서 1시간은 방송 그 TV용으로 하고 1시간은 라디오 유튜브용으로. 원소스 멀티 유즈도 노리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수위를 시간대별로 이렇게 조절을 하는 거지. 안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어차피 하다 우리가 그게 되는 사람이 이러고 있지 않지. 자 그렇다면 과연 오늘은 어떤 수위로 얘기를 해주실지 잠시 광고 듣고 오늘의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치인싸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또 마무리할 때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위원회 결과 한번 지켜보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역시 결론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방송 일자로는 그러니까 목요일이죠. 목요일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있었는데요. 뭐 오전 10시 반에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 11시 40분쯤 정회를 했고 이제 그 지난주에도 우리가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이제 기피 신청 주문을 했는데 오후 2시부터 8시까지 심의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뭐 결국 결론은 못 내렸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어제 어떻게 그 상황들을 목요일이죠. 목요일 상황 어떻게 보셨는지부터 짧게 듣고 그것과 관련된 좀 가지들 좀 깊게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신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절차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마치 이게 재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행정청 내에서의 징계 그렇죠. 절차잖아요. 근데 마치 공판 준비기일처럼 1차를 운영을 하고
그래서 각자 주장 3시간씩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주장 3시간씩 하고 뭐 절차적인 거 쭉 다 얘기해서 증인 채택까지 딱 하고 요렇게 해서 끝내고 실제로 15일 날 증인 신문 하고 이제 뭐 소위 징계 양정까지 쭉 진행이 될 걸로 보여요. 그래서 절차적인 부분들은 이제 뭐 윤 총장 측에서는 계속 얘기를 하겠으나 이후에 법정에 가서도 절차적인 부분에서는 크게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겠다. 주장은 하겠으나 받아들여지기 어렵겠다 싶은 생각이 하나 들고 예. 어제 제일 재밌게 제가 본 거는 심재철 증인 음. 채택이었습니다. 그것도 본인이 회피하고 본인이 저 증인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본인이 하겠다고 그랬던 예, 거죠? 본인이. 아, 그건 보도가 없고 그냥 위원회에서 직권을 했다는 건데. 아니 2대1에서 직권으로 그래서 했어요. 아니 본인이 하겠다라고 하니까 위원회에서 그러니까 양측에서 신청을 한 게 아니니까 지금 2대1인가 여기서 보도한 거에 따르면 저도 뭐 직접 확인한 건 아는데 언론사에서 2대1에서 본인 한 걸 따르면 위원회에서 회피한 심 국장이 자진해서 증인으로 나서자 징계인은 직권으로 그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렇게 이제 보도가 돼 있어요. 그러면은 실제로는 그 징계위원으로 있을 때보다 더 그 본인이 하고 싶은 증언을 할 편하게 수 할 있게 수 됐죠. 있는. 오히려. 그렇죠. 증인이니까. 예, 오히려. 그래서 기피 신청을 심재철 국장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했던 게 오히려 좀 그 원치 않은 결과 윤석열 총장 측에서 원치 않은 결과가 된 게 아닌가. 그냥 차라리 징계위원으로 있었던 게 낫지 않았을까.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그러더라고요. 기피 신청과 관련해서도 좀 얘기거리들이 좀 있었는데 자 일단 김태현 변호사님 저- 얘기 좀 드릴게요. 형이 한 얘기 그 얘기는 지금 처음 듣는 거예요. 네, 심재철 이대일이요. 국장이 본인이 원했다. 저러면요, 저거 꼼수 중에 개꼼수입니다, 저거. 그렇지 않아요? 윤석열 총장 측이 원치 않은 결과가 문제가 아니라 네. 보세요. 그럼 본인은 마음 먹고 나온 거예요. 난 증인해야지. 음. 그럼 애초에 징계위원회 안 들어갔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그죠? 아, 피했잖아. 왜냐면 징계위원들은 그냥 양쪽 당사자는 증인 적격이 없으니까 그 법무부 측에서 아예 심재철 국장이 그래도 중요한 게 어쨌든 그게 법무부 측에 유리할지 윤 총장 측에 그건 모르죠. 유리할지 모르겠지만 네, 이건 몰라요. 어쨌든 이 저 윤 총장에 관련된 징계와 관련된 특히 재판부 사찰 의혹이라든지 거기에 네. 대해서 총 과정들 6가지였죠.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본인이 증인으로 가는 게 맞다고 법무부에서 판단을 했으면 예. 깔끔하게 징계위원회 안 넣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늡니다. 넣어요. 넣어서 네, 기피 네. 신청에 대해서 다 자기가 손 들어요. 그 마지막에 스스로 회피합니다. 그리고 증인으로 나는 들어간답니다. 그러면 이게 꼼수지 뭐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 측에서 처음에 얘기하기로는 야 회피하려면 처음부터 해야지. 중간에 기피 신청에 대한 의결을 다 첨예해가지고 기각 다 시키고 나서 나중에 네 차례 되니까 회피하는 건 뭐냐 이 얘기거든요. 거기다가 본인이 원하지 않았는데 재판부에서 아 당신 아무래도 그럼 이렇게 되니까 증인이랑 해봐야 되겠어도 아니고 제가 하겠습니다 그랬다는 얘기는 그럼 이쪽에 가위바위보가 아니라 하나 빼긴 거죠. 근데 자기 좋은 거 다 하겠다는 거예요. 전 이건 꼼수 중에 개꼼수인데. 이거는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이건 네, 2대1에서 맞다면. 이렇게 보냈는데 네. 사실 증인이 제가 증언하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깜짝 놀라서 그러니까 이상해. 네. 이 보도 자체는 좀 이상한데 여튼간에 그리고 징계인은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징계에서 직권으로 증인을 채택을 한 걸로는 그리고 또 하나. 나와요. 예. 근데 한 가지 그, 또 잠깐 제가 하나 맞아. 네, 네, 맞아 말씀하세요. 이게 아무리 그래 내부 징계 절차라도 이게 형사 재판이나 이거나 피청구인 또는 피고한테 불이익을 주는 재판인 건 맞잖아요. 징계 절차니까. 그럼 사실은 네. 공명정당 운영해야 되는데 어쨌든 재판부의 구성으로 있던 사람이 저 빠지겠습니다. 그 사람은 당신 그럼 증인이라고 하는 게 과연 불법은 아니지만 이게 공정한 거고 적절한 거에 대한 문제는 전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애초부터 빠졌어야지. 다 하고 난 다음에 빠지니까 어유 그럼 이거 빠지길 잘했으니까 그럼 이제 증인이나 쓰십시오라는 거. 전 이건 진짜 부적절한 거다. 일단 뭐 개꼼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글자는 빼주세요 편집할 때. 아니 뭐 TV가 점점 요원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아, 예, TV가 멀어지고 뭐 있다. 제가 봐도 사실은 적절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징계위원이면서 다시 그러니까 본인이 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근데 징계위원 제가 보기엔 하는데 윤석열 측에서도 뭐 물어보고 싶다 할 수 있는데 근데 예. 저도 이게 뭐 징계위나 인사 이렇게 들어가 봤는 뭐 본 적도 있는데 이렇게 뭐 증인 불러가지고 법정에서 신문하듯이 막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냥 징계위원들이 몇 마디 그냥 물어보는 정도예요. 네. 이런 이렇게 했는데 사실입니까 정도인데 지금 신 변호사 말씀처럼 마치 재판 절차처럼 지금 거의 되고 있어서 그럼 증인 신문 어떻게 할 건가? 예. 저도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기자가 전화 와서
어떤 신문에서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8명을 다 세워놓고 한 번에 얘기한다고. 아유, 이거는 말이 안 된다. 한 명씩 아니, 해야지. 무슨 공채 면접 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이렇게 세워놓고 보통 무슨 한 명 하고 회견을 그다음에 다 보는 나가 겁니까? 있으라 그러고 그렇죠. 이게 이제 진술이 되는데 또 그렇게 또 보통 우리가 법정에서 하면 신청한 사람이 먼저 예를 들어서 뭐 윤석열 측에서 먼저 하고 어떤 법무부에서 상대편이 하고 또 재판장이 물어보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네. 보통 이렇게 위원회에서 이렇게 증인 불러하면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냥 이제 궁금한 것만 물어봐요 본인들이. 아니면 이제 우리 흔히 국감 할 때처럼 8분 앉아 계시고 네. 그냥 이렇게 뭐 거기에 맞는 사람들한테 한 명씩 찍어서 물어볼 수도 있고 뭐 그렇죠. 그런 거 그럴 수 있는 아니겠습니까? 거라서 정해진 건 없어요. 이분들이 예. 뭐 선서하는 것도 아니고 위증해서. 근데 사실 그 8명 증인이 다 나갈지도 불투명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어쨌든 윤석열 측에 유리하다고 보는 분 4사람, 그다음에 법무부 측에 유리한 사람 4사람이니까 네. 윤석열 측에 유리한 사람 4사람은 나올 거예요. 다 대동을 그날도 했죠, 3명 대동. 나왔으니까. 그러면 처음에 법무부 측에 유리한 사람들은 안 나올 거로 생각했는데 또 이렇게 4대 4도로 만들어 놓고 네. 이쪽에서 유리한 얘기만 들으면 불리하다 생각하면 법무부 쪽에 있는 사람들도 제가 보기에 다는 아니어도 뭐 이성윤 지검장이 나올까요? 설마 안 나올 것 같은데 제 네. 생각에는 그래도 한 2-3명은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근데 이제 들어요. 사실 우리 이준석 전 최고가 계속 말씀하셨던 게 거기 안 나온다. 누가 그 자기 민간위원이 자리 걸고. 민간위원이 3명이잖아요. 네네. 그중에 한 명은 이미 사퇴를 했고 한 명은 당일날 불참했고 이제 그거 채워 넣어서 한 명을 위원장 만들고 한 건데 3명 중에 2명이 사실상 불참한 거나 마찬가지죠. 민간위원은. 그리고 검찰 측에서는 누군가를 넣긴 했겠죠. 그때 제가 그래서 누가 가겠냐 했는데 네네네네. 실제로 제가 봤을 땐 다른 사람 찾지 못해 가지고 나온 2분이 이제 심재철 국장하고 누구 하나 또 누구죠? 신성식 부장, 방법회 부장 이렇게 2분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상 이 2분은 거의 뭐 이런 징계에서 당연직처럼 되어 있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네. 다만 이 사건과 얽혀 있기 때문에 과연 이분들이 나올까 다른 사람을 찾지 않을까 그랬는데 못 찾은 거에 가깝다 이렇게 보는 거고 저는 오히려 이번에 이런 절차적인 문제 중에서 가장 이제 주목받았던 건 뭐냐면은 왜 녹음 안 하게 해주지? 그러니까 이 절차라고 하면 나중에 분명히 이건 어떤 징계가 나오든지 간에 행정소송이 사실상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고 네. 그렇다고 했을 때 녹음한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속기사가 있기 때문에 녹취를 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해서 그렇게 대체한다고 한 건데 예. 저희가 국회 상임위나 이런 데도 봐도요. 속기와 녹취의 차이는 좀 있습니다. 속기와 녹음의 차이는 약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속기사가 적는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여야 상임위 합의에 따라 가지고 실제로 내용을 삭제하기도 합니다. 네. 부적절한 발언이라 생각하는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정도라면은 나중에 녹음을 사용할지 안 할지 어떨지는 모르겠으나 오히려 아까 절차적 공정성이라든지 윤석열 총장이 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라라는 만약 진짜 취지가 있다면은 녹음 다 할 수 있게 하거든요. 근데 증인이 말하는 부분만 녹음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징계위원들이 어떤 의사 결정 과정을 통해 가지고 본인들의 판단을 했느냐 이런 게 나중에 다툼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증인이 무슨 말 했냐 때문에 나중에 행정소송이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결국 그 근거를 바탕으로 어떤 논의 과정을 거쳤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녹음 왜 안 하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쨌든 윤석 전 최고 말씀하시는 게 어쨌든 절차와 관련된 문제인데 내용상으로는 물론 뭐 다툼이 없을 거라고 윤석열 총장 측에서도 생각은 안 하실 것 같고 근데 지금 계속 이제 어쨌든 절차 얘기를 하면서 또 이제 시간이 어쨌든 미뤄졌단 말이죠. 근데 그 지난주에 우리가 그 얘기했었잖아요. 신 변호사님도 소개를 해주셨고 이게 절차에서 위법성이 발견돼 버리면 내용이 상관없이 그냥 뒤집어지니까 네. 절차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지금 노력을 하는 것 같다. 그래서 거의 이제 징계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재판에 준하는 듯한 느낌을 준다까지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윤 총장은 그렇다면은 뭐 일단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고 시간을 좀 끌고 내용은 나중에 다투겠다 뭐 이렇게 예상이 되세요? 아니면은 아니 근데 약간 그게 뭐가 있는지 하여튼간에 열람 그 등사를 해서 실제 복사해서 가져간 자료가 있고 그다음에 왜 다 안 보여주냐 왜 등사 다 안 하느냐 이래가지고 열람을 다 했단 말이에요. 그죠? 열람 다 했는데 절차 얘기만 나오고 내용 얘기가 안 나와서 궁금해 좀 솔직히 뭐지 왜 내용 얘기를 안 하지? 아니 근데 예? 그거는 저는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대부분의 이제 법무부 내 논의 내기나 징계위에서 얘기 나오는 소스가 보면은 윤석열 총장 측이에요. 대부분 보면 왜냐하면 지금 유역감찰관이 뭐 어떻게 했다, 뭐 어떤 얘기했다. 근데 사실은 절차적인 얘기는 윤석열 총장이 계속 얘기할수록 유리해요 본인한테. 왜냐면 이것도 안 해줬다, 저것도 안 해줬다 할 수 있는데 사유에 대한 거, 징계 사유에 대한 거 자꾸 얘기할수록 불리해요.
자기 입으로 얘기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절차적인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그걸 나중에 법적으로도 이제 그걸 문제 삼겠다는 것이고 징계 사유는요. 뭐 자꾸 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되게 포괄적이에요. 품위 유지 뭐 이런 것 사실상 때문에 6가지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공무원 내 징계라는 거는 네네. 단순히 뭐 형사 처벌 정도 아니라 어디 가서 예를 들어서 그냥 뭐 욕을 했다든지 아니면 뭔가 부하한테 뭔가 적절한 표현을 안 했다든지만 해도 되거든요. 품위 유지라는 게 굉장히 애매하단 말이죠. 그렇죠, 애매하다가 사실. 넓거든요, 그게. 예, 그래서 징계 사유는 이 어쨌든 6가지를 제가 보기에 징계 사유가 안 된다 하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절차적인 문제를 자꾸 얘기하는 게 그래서 아닌가. 내용적으로 얘기하면 본인이 불리하니까 그러니까 절차를 자꾸 얘기하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아니 생각해요. 근데 언론에서 그러니까 무슨 뭐 직권남용죄가 성립이 되냐 안 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실은 징계 사유하고는 관계 없는 얘기예요. 예, 불법이 있어야. 그러니까 법적인 판단과 징계 내용은 또 다를 수 예, 있다. 그러니까 불법이 있어야 형사 처벌을 받을 만한 정도의 사유가 있어야 징계가 되느냐 하면 그렇지 않거든요. 네, 김 대표님. 그러니까 이거는 봐야 되는 게 자, 결국에는 살짝만 갔다 갈까요? 그게 네. 논의가 되는 이유는 결국에는 국민 정서나 아니면 여러 가지 아까 말했던 품위 유지란 모호한 조항 때문에 국민은 개돼지라고 했던 사람도 결국에는 나중에 복직했고 그다음에 예전에 돈 봉투 주고 받았다고 여권에서 잡아넣었던 사람들도 다 살아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오히려 거꾸로 공무원에 대한 징계 규정이라는 것은 결국 면직이냐 해임이냐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권리가 박탈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더 세심하게 따지기 때문에 이게 진짜 품위 위반이라는 게 코에 걸면 코걸이고 이제 귀에 걸면 귀걸이지만은 나중에 뒤집힐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것들이기 때문에 지금 세심하게 따지는 거죠. 그래서 김태현 변호사님이 지금 예. 계속 말씀을 하시려고 그래서 요거 좀 듣고 갈게요. 실체적 이유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는 건 아닌 거지. 근데 사실 처음부터 윤 총장 측에서 제일 먼저 문제를 제기했던 건 실체에 관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재판부 사실 제일 큰 게 그거잖아요. 불법 사찰 의혹. 예.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야 우리는 떳떳해. 우리가 공개할게. 국민들이 보고 판단하세요. 그거보다 더 좋은 방패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일이 뭐 이게 어쩌고 저쩌고 아니라 문건 다 공개하고 그거 윤 총장 측에서 공개한 거라고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약간 우리는- 제가 느꼈던 거는 네. 아니 일단 먼저 네. 말씀. 우리는 자신 있으니까 보고 판단해 주세요라는 게 하나 있으니까 사실은 실체적 문제에 대해서 얘기 안 꺼낸 건 아니다. 근데 지금은 왜 절차 문제만 하고 실체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더 얘기하지 않느냐는 건 그거는 저는 근태경 말에 일응일리는 있다고요. 그러니까 불리하다는 게 아니라 왜 코끼리는 생각하지 말라고 그러면은 코끼리가 생각나잖아요. 예. 나 돈 안 받았는데 나 그 여자랑 사귄 거 아니에요. 그 여자 사귄 거 아니에요. 자꾸 얘기를 하면 그럼 그 여자랑 뭔가 만나긴 만났구나 이런 생각이 또 들 수도 있잖아요. 밥은 먹었지만 애인은 아니에요. 자꾸 그러면 밥은 먹었네. 밥은 그거만 먹었구나. 생각나니까. 네. 예, 코끼리는 생각나지 말라는 그런 게 있잖아요. 하면 코끼리 생각나는 것처럼. 그래서 아마 언급을 안 하는 게 낫긴 낫죠. 이미 공개를 해버렸으니까. 예. 그리고 이제 아까 저 장식이 형이 얘기한 직권남용 그 부분이 있잖아요. 맞죠. 범죄가 성립 안 해도 징계 사유는 좀 다른 거죠. 징계사 네. 포괄적이니까. 근데 다만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데 단순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정직 6개월 이상의 중징계가 나온다? 그건 사실은 비례성이 맞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불법이고 형사적으로 처벌받는 사유라고 하면 해임, 면직, 정직 6개월 이상이 맞죠. 근데 그게 아니라 야 이거 불법은 아닌데 좀 공무원은 좀 껄쩍지근하다 그러면 안 되잖아 라는 거 하면 경징계가 맞는 거지. 그걸 가지고 중징계라는 건 또 징계의 이게 형량과 비례를 생각을 해보면 맞진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형사적으로 죄가 구성되냐 구성되지 않느냐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죠. 뭐 중요할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형사적으로 죄가 돼야만 징계가 되는 것처럼 그건 얘기하는 건 그건 아니다라는 근데 이제 거고. 그 지금 말씀하신 이제 중징계, 그러니까 정직 이상의 중징계 같은 경우에는 보통 본인이 정 받아들이지 못하면 일반 회사 같은 경우도 품위 유지 조항들이 대부분 있어요. 있죠. 사규에. 네, 있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걸로 만약에 걸렸을 경우에는 소송을 합니다. 억울하면 이제 뭐 노동위에 가서 제소를 하든지 뭐 이렇게 지금 이제 그 경우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납득할 수 없는 사유의 중징계가 나왔으면 윤 총장도 직무정지는 이걸로는 과하다 싶으면 당연히 소송을 또 갈 거고. 구성을 하겠죠. 그러면 또 이제 이게 뒤집힐 여지도 있을 것 같다는 게 이제 두 분의 얘기인 것 그러니까 같아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부 불법 사찰 의혹도 그게 이제 저는 그걸 사찰 문건으로 생각 안 하는데 네네네. 그걸 사찰 문건이라고 전제를 하고 말씀드릴게요. 네. 그런 사찰 문건이 있는데 총장이 그거를 방치했다라고 하면 일종의 품위 유지보다 좀 포괄적으로 해서 징계를 할 수는 있을 거예요. 직무상의 의무 위반 네. 이 정도 될 거예요. 네. 이것도 징계 사유거든요. 그 정도로 해서 그럼 경징계지. 만약에 그게 중징계가 되려면 총장이 지시를 해야 된다. 성 부장 사찰 문건 좀 만들어 보지. 법원 딱 우리가 잡고 있어야 되잖아. 이 지시가 오더가 내려가면 그거 바로 직권남용이잖아요. 성향 털어봐 뭐 이런 거. 직권남용 죄가 성립되는 거잖아요. 네네네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중징계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성부장이 만들어 온 걸 보고 받고 그걸 그냥 신부장한테 내려보낸 거라면 그러면 그거는 그 문건이 문제 있는 문건이라고 하더라도
중징계 중징계 이 사유는 사유가 아니라고 되지는 보는 않는다고 범죄가 보시는 안 되니까. 거고. 예. 이번에요. 이게 지금 물론 그때도 저는 뭐 징계 부분이 적절하지는 않다고 보는데 윤석열 총장이 징계가 처음이 아니죠. 예전에도 한번 정직 1개월 받은 적이 있어요. 네네네네. 그때 국정원 댓글 사건 때 위에서 외압이 있었다. 그리고 수사할 때 뭐 약간 위에서 뭔가 압박 압력이 있었다. 그러면 물론 이제 그 당시에 이게 적절한지 논의로 하고 그때 정직 1개월이었거든요. 네. 그 부분이 물론 그것도 뭐 상부의 어떤 외압을 폭로한 거니까 내부적인 의사결정 과정이라든지 이런 건 있는데 지금 나오는 얘기들은 사실은 그거보다 더 큰 일들이죠. 제가 그거보다는 보기에는. 당연히 크죠. 예, 왜냐하면 그 사유도 많고 그리고 사실 검찰에서 대부분 어찌 보면 징계를 할 때 보면 예전에 정직 징계가 되게 많아요. 많아요. 그전에도 많아요. 사례가. 근데 그전에는 한 번도 이 징계위가 문제가 안 됐어요. 원래 다 그렇게 법무부 검찰국장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대검 법무부장이 들어가고 다 그렇게 했거든요. 네네. 교수들이 와서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아무도 이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안 해서 의뢰이 그런가 보다 하고 또 뭐 이문정 감사 같은 경우는 징계 받아서 또 재판도 했고요. 네. 그래서 뭐 나중에 취소되기도 했는데 근데 이번에는 이제 총장 징계다 보니까 이게 뭐 이게 논란이 어쨌든 사상 그렇죠. 논란이 최초니까요. 되는 거지. 네. 예전에는 그냥 징계하면 법무부에서 징계했나 보다 다 그렇게 됐는데 사실은 제가 보기에 정직 이하는 제가 보기에 생각하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저 관보에 그 이 검사들 징계 받으면 관보에다 게재하게 돼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예. 그래서 관보에 있는 걸 한번 쭉 한번 살펴봤어요. 살펴본 누군가 이렇게 또 그거를 또 모아놓은 자료가 있더라고. 관보에 있는 거를. 하셔. 예, 대단한 분들 많으세요. 그래서 관보에 난 검사 징계 사유하고 PDF를 다 모았단 말이야. 예, 실명까지 다 있어 거기는 심지어는. 그렇게 쭉 그러겠죠, 한번 예, 예, 실명에 사유 그다음에 징계 양정 이런 거 다 나와 있는데 왜 이렇게 그 어디 저 여성 접대원 나오는 데 가서 만지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정직받거나 해임당한 사람들이 많든지 근데 좀 보기가 민망할 정도였는데 근데 뭐 다퉈서 뭐 바뀌어졌을 수도 있는데 정직이나 해임된 분들도 이렇게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 정도로 봤을 때 실제로 정말 이렇게 체면이나 위신 손상하는 행위 정도로 해서도 다 정직이나 해임을 많이 줬어요. 저는 그러니까 보니까. 이게 징계라는 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법적으로 판례 쌓아가지고 딱딱 양형이 나오고 이런 것이 아니다 보니까 네네네네. 결국 그물코를 얼마나 좁히고 넓히냐에 따라 가지고 이 판단이 달라지는 게 있거든요. 저는 근데 지금 시점에서도 저는 이 아까 이제 윤석열 총장의 소위 직권남용이나 해당하는 부분, 예를 들어 이 판사 사찰 문건에 대해서 어떤 지시를 했냐에 대한 부분에 그물코를 많이 좁히잖아요. 저는 그럼 나중에 여권 굉장히 골치 아플 거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최근에 보면은 이건 뭐 판결에 대한 거지만은 예. 그 김기춘, 조윤선 이분들 문제였던 블랙리스트 사건이요. 예. 그거 거의 다 무죄 나왔거든요. 네. 그 왜 그러냐면 본인들도 비슷하게 환경부 블랙리스트 건 걸릴 것 같으니까 저는 그렇게 했다고 보는데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그건 좀 너무 나간 거 아니야? 사법부에서 한 건데 그거를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랬잖아요. 저는 그런데 지금 직권남용이라는 것도 그렇게 그물코를 완전히 좁혀버리면은 나중에 본인 정권들도 문제 된 거 많은데 지금 이 징계라는 것도요. 아까 얘기했지만은 윤석열 총장이 진짜 앉아가지고 워드프레스로 오늘 판사를 털어보자 이렇게 한 게 아니라면은 누가 올린 걸 내려보냈다 정도잖아요. 지금 보면은. 네. 근데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로 세밀하게 살폈느냐 이런 건데 이거 만약 문제 삼을 것 같으면요. 어느 부처의 장관이든지 간에 누가 뭐 올렸는데 잘못 내리면은 앞으로 징계돼야 되거든요. 공정한 직무를 하지 않은 거고 그 의무를 안 한 거니까. 근데 이런 거는요. 사실 장관 보좌관했던 제 아는 분이 얘기하는데 법무부 장관 보좌관했던 분이에요. 근데 수도 없이 올라와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려가는 거 이런 것도 많단 말이에요. 이거 전부 다 책임지라 그러면은 거의 행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 나머지 같은 경우에 청구한 것들 보면요. 예를 들어서 그때 추미애 장관이 읽은 거 전문을 딱 보면요. 이런 게 있어요. 검찰총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에 관한 위험과 신망을 손상시켰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보수 진영의 대권 후보로 거론되었고 여론조사에서 대권 후보 1위 했다 이거거든요. 네. 추미애 장관 해달라고 안 했다. 아니, 추미애 장관도 얘기했다 갖고는 아니, 추미애 장관도 최근에 보면은 3위 했어요. 3위. 여권에서. 여권 3위 했거든요. 근데 빼달라는 네. 얘기 안 했잖아요. 그럼 이분도 비슷하게 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물코가 그러니까 1위는 되고 3위는 안 되는 거냐. 뭐 그물코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 가지고 이 청구안들이 우서워질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이 모호한 기준을 징계위가 이번에 만약에 굉장히 그물코 좁혀가지고 중징계를 내리잖아요. 글쎄요. 저는 지금 장관하는 사람들 돌아간다. 이제 정권 그 그물이 그대로 돌아간다. 진짜 말로 가게 되면은 장관은 징계위원회 회부가 안 돼.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데 국민 여론이라는 게 결국 아까 말했듯이 윤석열 총장이 문제되는 거는
올린 거를 잘 안 읽어보고 내렸다 정도가 최대 혐의일 텐데 지금 뭘 잘 안 읽어보고 내려. 그거는 좀 나중에 두고 봐요 이제 보면은 그럼 그대로 뭐, 알겠습니다, 그대로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지금 약간 비틀고 있는데 일이 한걸 문제 삼는 게 아니고 그런 여론조사가 발표됨에도 불구하고 검찰총장으로서는 생명과도 같은 정치적 중립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진실되고 적극적인 능동적인 조치를 안 했다. 묵인 방조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묵인 방조. 왜 그거에 대해서 가만히 있냐? 적극적으로 빼달라고 하고 나는 어떤 정치에 아니 주호영 원내대표 자체도 얘기했잖아요. 정치 안 한다고 선언하시라. 우리가 지금 검찰총장이 됐건 후보가 되고 1위가 되고 이게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야권의 원내대표도 얘기하는 얘기를 왜 그렇게 비틀어가지고 자, 뭐 자, 자, 1위 하기 추미애 때문에 장관은 왜 3등 했는데 자기 빼달라는 얘기 안 아니, 합니까? 추미애 대표는 정무직이고 정무직이잖아요. 임기가 아닙니다. 있는 게 아니잖아요. 법무부 왜- 장관은 공정성이 필요 없어요? 이건 공정성의 문제가 알겠습니다. 아니지. 자, 다시 진정하시고. 아,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예, 예. 이게 그물코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러지 않아도 징계 사유와 징계의 종류 검사징계법에 있는 게 이게 명확성 원칙에 위반돼서 헌법 위반이다라고 검사 중에 해임인가 뭐 면직된 검사가 그 이전에 JMS라고 종교 집단 있잖아요. 네네네네. 여기에 관련된 검사 한 명이 헌법 소원을 했었어요. 근데 행정청의 징계 규정은 이 정도면 명확한 거다. 이 정도 그물코면 행정청의 징계 검사징계법상으로 행정청의 징계 규정이기 때문에 합헌이다라는 얘기는 한 바가 있어요. 예. 근데 그러니까 뭐 정치적으로는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법적으로는 이 검사징계법에 따라서 징계를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근데 네네. 우리가 이게 뭐 경징계가 맞냐 중징계가 맞냐 백날 얘기해봐야 소용없어요. 15일 날 결정. 어차피 정직 6개월이에요. 아, 그렇게 보세요? 아 그거 하려고 이 난리 쳤지 무슨 월급 깎으려고 하겠어요? 아니라고 보세요? 현책 뭐 이런 거는 아니다. 견책 너 잘못했어? 아니고. 이거잖아요. 네. 감봉 월급 좀 그럼 깎어. 무너져. 네. 저는 건급 무너져. 그거 자, 하려고 이 난리 쳤겠어? 아니 그럼 일단 15일에는 결론이 나오는 건가요? 네. 제가 보기엔 15일 날을 나올 것 같으세요? 나올 거고 저는 자, 그러면은 일단 말 나온 김에 예상하시는 징계 수위 한 번씩 얘기해 주시죠. 저는 정직 6개월. 정직 해임 6개월. 면직은 안 할 거고 예. 왜냐면 김태현 변호사님 소송과 정직 질 수도 6개월. 있으니까. 이준석 전 최고위원. 저는 해임까지 갈 거라고 봅니다. 해임. 김 변호사님. 저도 해임이나 면직으로 갈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정직 6개월이 해임하고 됐을 때. 면직은 조금 다르잖아요. 네. 네, 근데 공무원 관계 공무원이 더 이상 아니다라는 점에서는 동일해요. 네, 면직도 공무원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정직 6개월로 주장한 이유는 뭐냐면 네. 어차피 목표는 윤석열 자르는 거예요. 식단 말로. 네네. 네. 지금 빨리 내리는 거, 자르는 거거든요. 근데 해임이나 면직은 어떤 게 있냐면 잘리는 건데 변호사 개업 제한 있고 그 다음에 해임은 아마 연금도 삭감될 거야, 그죠? 연금이 네. 50%인가? 그러니까 개인적인 피해가 더 크잖아요. 30%인가? 근데 50인가 30이 삭감돼요. 만약에 윤 총장 소송 가면 야 이걸로 징계는 맞아. 야 근데 뭐 이걸 가지고 변호사까지 좀 못하게 하냐? 뭐 어디서 뇌물 받은 것도 아니고 이렇게 좀 과하다. 과하다라는 행정소송의 판결도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부담스럽거든. 근데 정직 6개월 왜 얘기하냐면 이제 임기 6개월 남았어요. 6개월 남았잖아요. 근데 예. 이제 그러니까 어차피 자르는 게 목표라면 정직 6개월 갈 거다. 근데 저도 이제 저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징계위원회 내지는 재판부에 만약 그 재판으로 간다고 해도 어떤 생각을 할 것 같냐면 지난번에 직무정지됐다가 그 인용돼 가지고 윤석열 승해가지고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조남관 차장이 그 사이에 보냈던 조남관 차장의 행위나 또는 와서 월성 관련해서 압수수색하고 뭐 네. 기타 등등 이렇게 쭉 봤을 때 정직 6개월이면 새로운 총장을 임명할 수가 없어요. 새로운 총장을 임명할 수 없고 사실상 뒤에서 그런 일 이제 권한대행 같은 분이 이제 예. 총장의 역할을 또 차장 수행을 해야 검사가 되는 거예요. 차장이 차장 검사. 조남관 차장이 됐든 뭐 또 새로 인사를 해서 다른 차장이 갔든 차장이 직무대행을 할 텐데 네네. 실제로 검찰 조직이 수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음. 정신적 총장 내지는 수렴청정 이렇게 가기 때문에 사건을 여기서 매듭 짓기 위해서는 나중에 법적으로 다툴 값에 정직 6개월 법적으로 다퉈서 어떻게 되더라도 지금 여기서 검찰 조직이 더 이상 흔들려서는 안 된다. 근데 또 이게 이제 이분화돼서는 안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해임이나 면직으로 저는 갈 이거 수밖에 없는 거 여기 아니냐. 그러니까 그러니까 해임이냐 면직이냐 얘기하면은 제 개인적으로는 면직의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면직의 예, 가능성. 왜 그러냐면 아주 이렇게 말씀처럼 물론 뭐 징계라는 게 꼭 형사처벌은 아니지만 지금 아주 이게 만약에 이걸로 이제 수사까지 갈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수사는 별도로 이제 하고 있는 건 있으니까 장모나 아니면 뭐 동생 저 관련된 걸로 그러면 또 정직은 이게 말씀처럼 그런 문제가 있어요. 신규 출연 안 되기 그리고 때문에 사실 그러면 정직 타협이 6개월 면직한다. 나오면은 꼼수 부린다고 너 더 욕먹지 않겠어요? 아니, 그래서 해임으로 가면 불이익이 과하고 정직 6개월은
조직이 수습이 안 되고 그래서 면직으로 가지 않겠느냐라는 게 저의 현재 면제나 예상이에요. 해임이나 뭐 변호사 개업 못하는 거 똑같은데. 아니 근데 이제 그 연금이라든지 뭐 등등등 이런 부분들은 좀 달라지죠. 아니 면직이- 그러니까 아니, 근데 법정에 가면 그게 또 문제가 아니, 저는 되니까. 근데 원래 면직이라는 게 검찰총장직만 빠지는 거지. 아니에요. 아니에요? 공무원- 검사직을 면하는 거예요? 면직이 보니까 검사의 직을 면하는 거라서 공무원이 아니야. 아, 오케이, 면직 오케이. 면직 그러니까 면직이 되는 거야. 검사의 직을 면한다. 근데 저는 그거는 여기서 이제 직위 해제죠. 그 근데 검찰총장만 근데 빠지는 약간 거예요. 그렇지, 저는 그건 이제 직위지. 그 말을 하는 게 직업이다 내 말이 보니까 맞지 않아? 이게 해임과 면직은 어감은 확실히 달라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해임은 딱 자르는 느낌이고 잘리니까. 면직은 직에서 약간 이런 느낌. 네, 조용히 그러니까 진행하세요. 저도 면직이 직위 해제인 줄 알고 총장의 직을 면하는 건가 했더니 그거는 직위 해제, 임시 조치로서의 직위 해제고 면직은 공무원이 아니게 돼. 오케이, 오케이. 국가 공무원 관계는 저는 근데 없어요. 아까 신장식 형님 말한 거에 보태고 싶은 게 뭐냐면 예. 저는 아까 학습 효과가 이제 있을 거다라고 하는 거에 약간 동일한 게 자, 이게 제가 왜냐면 손학규 대표랑 같으면서 또 이제 생각난 건데 오랜만에 또 그 자,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오랜만에 소환되셨네. 저희도 헌법재판소에 막 이렇게 막 가처분 신청 내고 막 했잖아요 보면은. 네. 근데 이걸 정당 일에 진짜 끼어들기 싫어해요. 음. 그리고 자 이러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규칙에서 명백하게 뭔가 잘못된 것이 있는 게 아닌 한 어떤 그 정성적인 판단에 대해 가지고 법원이 개입하는 걸 굉장히 최소화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다고 했을 때 저는 아까 그 부분이 되게 크다라고 보는 것이 자 만약에 여기서 그 해임이나 아니면 면직이 나와버리잖아요. 그럼 바로 다음에 이제 신임 총장을 찾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잖아요. 인사를 할 거예요. 근데 거기서 법원이 예를 들어서 윤석열 총장이 어떤 절차를 걸었을 때 뭐 네. 취소 가처분이라든지 이런 걸 내리기가 되게 어려워요. 왜냐? 그러면 동시에 두 개의 태양이 뜨는 상황이 생기긴 생기거든요. 그게 예전에 이제 정현주 KBS 사장 문제 때 그대로 터진 거잖아요. 근데 정직 상태라 그러면은 이게 두 개의 태양이 뜨는 상태는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이 여기서 좀 더 폭넓은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생각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윤석열을 자리에 돌려놓는다 하더라도 그 사이에 신임 총장이 생겨가지고 머리가 두 개인 상황은 발생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총장이 할 수 있는 법적 어떤 이의 제기의 폭을 좁힌다는 의미에서 저는 여권에서 분명히 그 정직보다는 아무리 좀 더 욕을 과잉 징계라서 욕을 들어먹는다 하더라도 아까 뭐 신장식 변호사는 조직의 안정 논리를 얘기한 것 같은데 전 그것보다는 윤석열 총장의 반격 포인트를 확실히 좁히기 위해서라도 저는 해임이나 면직을 택하는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네, 여기까지 듣고 이제 그냥 이야기를 자르면 마무리할게요. 지금 총장감 찾을 수는 있나? 지금 넥타이 다리는 사람들이 좀 있다고 지금요? 하던데요. 저는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대기자 총장은 잠깐 총장이 외부에서 와도 돼요? 그거 안 외부에서 돼요? 안 돼요. 15년 이상 15년 판검사 돼요? 변호사 이상으로 돼 있잖아. 네, 그래서 검사가 아니라도 할 수 검사 아니라 있고 할수 있지. 그다음에 네, 근데 그 윤 총장 때도 네. 검토됐던 분들이 있잖아. 나갔던 윤 총장 분들이 때도 있지. 누가 네. 하려고 그럴까? 근데 그 이제 동기 중에도 있고 차장 윤 총장 권한 동기 차장 중에도 권한 있고. 대행으로 그때 하면 있었어 맞아. 네. 만약에 차장을 승진시켜 가지고 권한 대행 체제로 아마 하면 조남관 차장 바로 날릴 거거든요. 네. 원래 고기영 차관 보고 가라고 그랬다면서요. 음. 근데 고기영 차관도 그만뒀잖아요. 응. 심재철 국장 가겠지 뭐. 아, 이번에 그렇게 내가 일이 노려고 보기에는 그랬는데 따로 대검 차장 있어. 승진해가지고. 심재철 국장이 지금 가면은 엄청난 부담이 있을 거고 이렇게 하고 어차피 이렇게 누가 가도 간다. 부담이지. 아니, 너 갈라고 그랬지 뭐 이렇게 23기 되니까. 총장하다가 28기 하면 어? 윤석열 총장도 차장, 5기수 차장. 뛰어서 했는데 또 밑으로 차장. 5기수 자, 뛰면은 15일에 결론 중간에 나오니까 그만둘 차장, 사람들이 차장. 얼마나 그러니까 많아. 이후에 이 얘기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이미 더 데이 애프터야 지금. 그 뒤에 총장 누가 되냐 지금 이 얘기하고 있어. 아니 왜냐면 저는 어떻게든 정리하려고 자르려고 이 난리 치는 거지. 예? 그렇잖아. 아니 저는 안 자르고. 앞설이 네. 만약에 그럴 거면 어. 그냥 검사 출신 아닌 사람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판사 출신이든 아니면 뭐 그래요. 출신이든 해서 왜냐면 검찰총장이 꼭 검사만 하게 돼 있지 않아요 법으로도. 모든 수사를 뭉개고 가시겠다는 큰 아니 그림을 모든 그려요. 수사가 아니라 자, 어차피 여기까지 일단 듣고 해먹으려면 지금 해먹어야 됩니다. 안 걸립니다 이제는. 자, 검찰이 칼이 묻어져서. 이제 또 다음 주제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역시 네네. 앞에 이야기가 워낙 또 좀 이번 주에도 이슈가 되다 보니까 좀 길어지긴 했는데요. 요새 그 조영원 대표 국민의힘 저 이거 이준석 최고께 좀 여쭤보고 싶어가지고 그 원래 한동안 좀 거리를 좀 벌리고 있다고 느꼈던 강경보수 쪽 이른바 뭐 이제 태극기 부대 그쪽에 이제 참석을 하셔가지고 그 좀 뭐 조기 퇴진 문재인 대통령의 조기 퇴진까지 이제 얘기가 나왔고 여러 가지로 좀 설왕설래가 좀 많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조영훈 대표랑 최근에 식사도 안 하고 제가 전화도 안 해가지고 바쁘실 것이다라고 전 생각했는데 뭐 하느라 바쁘셨나 했더니 요거 거기 가 계시느라고. 강경보수 단체들 사람들 만나고 계셨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예. 저는 글쎄요 조영훈 대표가 원래 그 뭐랄까
굉장히 그 화합주의자인 건 맞아요. 네. 예, 무조건 나쁜 놈 빼곤 다 우리 편 이런 약간 음. 느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통합론을 좀 밀어붙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건 반대로 김종인 위원장이 이분은 무조건 그 천혜기론자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걸 좀 보완하겠다는 의지라면은 저는 뭐 나쁘진 않다 이렇게 보는데 다만 만나는 분들의 결이라는 것이 네. 김종인 위원장이 그래도 당의 대표격인데 이분이 불편하게 생각할 만한 사람들은 좀 피해가지고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하거든요. 근데 자 봤을 때 그 회의에 간다는 분들 보면은 안철수. 대놓고 싸우고 있는 안철수, 네. 홍준표 그리고 제가 이거는 이재호. 증언할 수 있는데 2012년에 저희가 그 19대 총선 할 때 비대위 할 때 김종인 위원장이 그때 MB 쪽 사람들 날리는 거를 첫 번째 과제로 이제 삼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가장 먼저 공천 날리려고 애썼던 게 이재호 장관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의 면면이 등장하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봤을 때는 내가 이제 뭐 이게 화전양명책으로 이렇게 하겠다라는 취지를 넘어가지고 내가 싫어할 만한 사람들만 만나네? 뭐 이런 생각이 들면은 이제 오해가 많이 생길 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당이 할 일이 있고 네. 시민단체가 할 일이 있다. 네. 그러니까 사실 그게 지금 딱 이준석 전 최고가 지금 얘기하는 지점하고 좀 맞는 부분인 것 같은데. 저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굉장히 점잖게 얘기하신 거죠. 지금 그거. 이제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안철수, 그다음에 홍준표, 그리고 예를 들어 뭐 이재호 장관 이런 분들이 진짜 대선 주자급이고 아니면은 명망가라 가지고 제가 그분들은 죄송하지만 그분들이 하다못해 10%의 표라도 끌고 다니는 상황이 됐으면은 예. 저는 이분들에 대한 어떤 이런 주호영 원내대표의 전략 전술이라는 것이 뭐 필요하니까, 모든 걸 10%가. 차치하고 유의미하다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저는 이재호 장관을 좋아하는 분도 뭐 상당히 있겠지만 그분을 좋아하는 분들은 이미 우리 국민의힘을 좋아하는 사람 내부의 부분 집합입니다. 네. 그리고 홍준표 대표를 좋아하실 만한 분도 그런 분들이고요. 안철수 대표도 이제 이미 그런 분이거든요. 아 그래요? 아니 안철수 대표를 예, 예. 이제 사실 보수 쪽 인사를 보는 분들이 굉장히 아니,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반대하는 그 사람들의 부분 집합이거든요. 음. 저는 그렇다면은 지금 시점에서 완전 새로운 인물들을 찾아 나서서 이렇게 외연을 넓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부분 집합인 사람들 계속 모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는 중학교 때 집합 배우면 다 아는 거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나름의 빅텐트를 생각하시고 주호영 원내대표는 또 움직이시는 거 아닐까요? 아니 빅텐트라는 거는 우리 텐트가 이렇게 2명짜리 텐트고 여기가 2명짜리 텐트니까 합쳐서 4명짜리 텐트를 치자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네. 여기서 둘이 앉아가지고 우리 텐트 따로 치고 있다가 우리 둘이 같이 이거는 빅텐트 아니에요. 보면 이거는 어차피 그냥 그 사람들끼리 부분 집합끼리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상황으로 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김종인 위원장이 기대했던 거는 예를 들어 뭐 저는 뭐 크게 확장성이 없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래도 우리 당에 한 번도 발을 들이지 않았던 인물이라든지 예를 들어 금태섭 의원이라든지 네. 아니면 지금 뭐 검찰 관련 갈등 관계에 상징적인 검찰 측 인사를 영입한다든지 뭐 이런 것이라면 좀 모르겠으나 전 검찰총장 뭐 이런 분들. 뭐 그거 외에도 제가 봤을 땐 많습니다 보면은. 편입니다. 저는 아직 편이에요. 예. 저는 근데 영입을 하게 되면 전이 되니까. 자 그러면 자 그런 얘기죠. 그 마지막으로 이런 뭐냐면요. 자 지금 김종인 위원장은 모든 정신이 보궐승리와 대선 승리에 가 있어요. 네. 그럼 뭐냐면은 이 전장은 무조건 확장입니다. 자 그런데 거꾸로 그럼 주호영 대표가 똑똑하신 분인데 그러면은 왜 부분 집합들만 상대하고 있을까라는 얘기를 하자면은 예. 부분 집합들이 영향력이 있는 선거를 준비하고 계신 게 아니냐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전당대회죠. 전당대회. 전당대회요. 전당대회는 확장성보다 우리 텐트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몇 그렇죠. 가지를 점유하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선명하게 지금 조영원 대표랑 김종인 장관이랑 보는 지점이 다르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빙빙 돌려서 얘기를 했는데 빙빙 돌려서 예의를 다 차려서 역시 주원내 대표에 대해서도 이 예의를 정도면 다 진짜 차려서 직설적으로 얘기한 거야. 기분 안 나쁘게. 얘기를 하는데 주호영 원내대표 당대표 나가고 싶은 거고 제가 보기에는 잘라서 말씀드리면 당대표 나가고 싶은 거고 만약 내년 4월 달에 임기가 끝났을 때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서울하고 부산 보궐선거 결과에 따라서 자기는 주호영 원내대표는 나는 이 당에서 어떻게 움직이거나 어디 나갈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근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몰라. 또는 심지어는 최근에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사과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야, 나 사과 못하겠으면 나 그만할래 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럴 때 주호영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이쪽 편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흔들 수 있는 힘을 본인 스스로도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 혹시라도 먼저 나가버리시면 진짜 사과 못하게 막아가지고 지금 당내에서는 사과하지 말라는 여론이 더 많다라고 지금 그런 의원들이 더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 원내대변인께서는 있는 뭐 거잖아요. 거의 네. 상당한 그런 거 말씀까지 있잖아요.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언제가 되든 선거 전이든 선거 후든 그다음 당대표는 나야라고 하는 이야기를 힘으로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는. 그래서 그걸 저지하기 위해서 제가 당대표 나가려고 하잖아요. 그럼 일단은 아니, 그리고 저도 한 가지 더 있어요. 네, 한 가지 더 있는데 지금 설명을 좀 해주셨고. 원내 전략의 실패에 대한 정치적 책임 지금 이번에 뭐 그러니까 무제한 토론 뭐 이런 거 한다 그러니까 하세요 하고 냅둬버렸잖아요. 네, 근데 뭐 어쨌든 임시국회 다시 열리고 다시 시작을 한다고 하시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원내 전략에 대해서 지난번에는 그 상임위원장 18개 다 주고 나서는 사찰을 돌아다니셨잖아요. 그렇죠. 전국의 사찰을. 지금은 이제 돌아다닐 사찰도 없고 이 정치적 책임을 어떻게 돌파할 거냐라는 나름의 자, 원내 예. 전략 실패에 대한 책임 음. 이걸 면하기 위한 것. 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어차피 재보궐선거로 국민의힘이 두 곳을 제일 큰 서울, 부산을 다 가져간다면 김종은 비대위원장의 체제가 더 길어지겠죠. 아무래도 그럴 확률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때 되면 김종인 위원장이 난 이제 역할 다 했으니까 물러난다 이렇게 하고 한 달 놀고 있으면요.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가가지고 문안 인사드립니다. 그렇죠. 아이고 또 이제 장이 서는데 또 오십시오 이렇게 하고 네,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근데 반대의 저는 뭐- 경우를 지금 생각하시는 거 아니 저도 두 분이 이게 동의해요. 근데 네. 저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잘하고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결국은 잘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잘하는 거죠. 이건 민주당 입장에서 잘하고 있다고 제가 보는 거 아니고요? 추장관 잘한다고 그러는 거랑 똑같은 잘하고 거예요. 그러네요. 있어요. 왜냐하면 당연히 이제 직설적인 반환법으로 얘기하는 건데 지금 당연하죠. 왜냐하면 이게 형은 너무 과거 아니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는 당연히 이제 당 대표나 이게 관심이 있는데 보통 같으면 일단 우리가 서울이랑 부산 이기고 나서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걸 기반으로 하겠다는 건데 아니 원내 대변인이 들이받을 정도면 사실은 이제 비대위가 흔들리고 있는 거거든요. 지난번에 비대위원을 뭐 현역 의원 넣자 중진을 넣자 이러는데 뭐 원내 대변인이 뭐 사과하지 마라 이 정도면 제가 보기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임기가 얼마 안 남았다라고 이게 어느 정도 당내에 있는 거죠. 어차피 현역이 아니고 이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분들 저희가 보기에는 서울이랑 부산시장도 좀 해볼 만하고 우리가 네네. 나가면 이길 것 같다. 굳이 김종인 비대위원장 필요 없다. 음. 선거에서 우리가 뭐 중도까지 그러면 이제 확장하고 포스트 김종인 시대에 이제 헤게모니를 잡기 그렇죠. 위한 아니, 그러니까 선거도 이미 이제 선거 치르는데 김종인 비대위원장 없어도 된다. 네네네. 라는 생각들이 어느 정도 이제 좀 내부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선거 앞두고서 선거의 핵심적인 이 선거 때문에 데려온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모시고 온 사람인데 이렇게 흔들지 않거든요. 뭐 일반적인 정당이 될 수 없는 일인데 네. 제가 보기에는 주호영 네. 원내대표가 조금 더 세게 치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그래요. 예. 네. 저는 추장관이 네, 계속 장관하셨으면 좋겠어요. 서울시장도 나오시고 대선도 나오시고. 이 서로 간의 덕담 참 보기 좋고요. 네, 저는 네, 네. 저기요 이런 게 있어요. 원래 정치권이 그 얘기하잖아. 여당하고 낙선하느니 야당에도 내가 되는 게 좋다. 그렇지 않습니까?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저는 내년에 저 주호영 원내대표가 당대표가 쉽게 되는 길 서울시장 부산시장 참패. 그러면 바로 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서울시장 부산시장 압승. 그러면은 그럼 멀어지는 거죠. 멀어지는 사실. 거죠. 그때는 거의 이제 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어. 좀 말하자면 당권을 잡으시겠죠. 뭘 원하시는 거냐 하나. 어. 지도자가요. 난세에 필요한 지도자가 있고 평시에 필요한 지도자가 있어요. 네네네. 그렇지 않습니까? 세종대왕은 평시에 필요한 지도자상이지만 전쟁 중이라면 태종 이방원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은 국민의힘은 전쟁 중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김종인 같은 저는 지도자가 시현직은 필요하다고 보는 거고 아까 형이 말씀하시는 그런 것들 서울시장 이길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네네. 뭐 배현진 의원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내가 배현진 의원한테 굉장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네. 이준석 내 동네 와서 의정활동 한번 해보세요. 완전 다를걸요? 지금 그러니까 송파와 그럼요. 예. 그럼요.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가 흔드는 그냥 강한 발언들 막 나오잖아요. 이제는 다 지역이 좋은 분들이에요. 맞아요. 강남, 송파, 대구. 대구 네. 공천 받으면 당선 여기거든요. 얘네 동네 와서 한번 해보시라니까 생각 바뀔걸요. 근데 서울시장 선거의 승패는 배현진 의원의 송파울이 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준석의 노원병이 주고 있는 거지. 이제 그쪽에서 얼마나 국민의 그럼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텃밭에서 그럼요. 얼마나 국민의 그럼요. 표가 그럼요. 나오느냐겠죠. 당연히. 대선도요. 대구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어? 수도권이 결정하는 거지. 그걸 봐야지. 야, 내 지역 가니까 그냥 더 문재인 대통령 욕하더라. 야, 그냥 무조건 서울시장일걸요. 정치가 그렇게 쉽습니까? 어떤 말씀으로 하시는 의미인지 네. 정확히 알겠네요. 이게 근데 이제 지금 김종인 위원장이 차고 있는 비대위원장 자리라는 게 이때 옹립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은
그 또 끌려 내려오기도 쉬운 자리가 아니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약간 그 옛날에 역사 속에나 뭐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이런 거 비슷한 거라 가지고 딱히 뭐 실권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이 사람이 여기 있어야 될 이유도 없는 것 같은데 또 끌어내리려면은 족장들이 동의를 해야 되고. 근데 예를 들어 지금 우리 그 국민의힘에 있는 여러 족장들을 보면요. 얘도 홍준표족도 있을 거고, 네네네. 그리고 거기 뭐 유승민족도 있을 거고, 거기에 주호영족도 있을 거고, 다 족장들이 합의를 해야지 끌어내릴 수 있는 거거든요. 올릴 때도 그렇지만은. 그렇죠. 예를 들어 김종인 위원장이 내려오는 것에 지금 동의하는 족장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홍준표족, 주호영족 뭐 몇 있는 것 같은데. 주호영족까지 내려오는 거에.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배현진 원내대변인이 거기는 홍준표족. 과연 홍준표족의 의사가 아니라 본인 의사를 얘기했겠느냐. 저는 이거 말하는 것처럼 이거 내리려고 하잖아요. 지금 당장 반발하는 게 뭐냐면 하태경 의원 중심의 또 그 약간 젊은 사람들에게 소구력이 있는 그 네네. 족은 지금 바로 반대하잖아요. 그리고 오신환 의원이나 이런 전직 의원들이 같이 있는 그런 서울 지역 당협위원장들은 또 반대하잖아요. 그것도 이제 심지어 그 김연아 전 의원도 그러니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요. 그러니까 저는 이 신성로마적 황제라는 게 의외로 아주 강한 실권은 또 없다 보니까 끌어내리기 어려운 그거예요. 왜냐면은 진짜 강한 실권 있는 그런 황제라면요. 피를 튀기면 싸워요. 근데 그렇죠, 지금 그렇죠. 각 족들도 그래 피를 튀기면 싸울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주호영 대표의 그 메시지가 세게 안 들어가는 저는 근데 거예요. 약간 내분, 그러니까 결국은 당에도 보면은 개가 있고 지분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두 개 앞두고 있는데 선거에서 공천, 이제 거기에 어떤 식으로 관여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모임인 것 같고, 그다음에 최근에 보니까 아마 지역위원장들 한 50, 40 몇 분인가 이렇게 교체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네, 그럼 있었죠. 결국은 사람을 뺐어, 4, 50명을. 예. 그럼 넣어야 되잖아요. 네. 그럼 누굴 넣을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다음 선거를 바라보는 거로. 결국은 공천과 지구당 위원장 옛날 말로 얘기하면 그거에 대해서 뭐 이런 분들. 그렇죠. 네. 그 중진이나 아니면 이런 좀 입김 있는 사람들이 자기 사람을 좀 넣고 싶은 그런 이 어떤 움직임. 특히 공천에서 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뭐 어쨌든 전략 공천이라든지 이런 거를 못하게 야, 아니면 자기 이게- 사람 넣기. 그거에 대한 저는 어쨌든 오. 힘겨루기라고 봐요. 이게 단순한 이게 말싸움 이런 게 아니라 그 밑에 이렇게 그럼요. 깔려 있는 이 정치적 이익 다툼이군요. 이게. 네. 뭐 이준석이 당대표 하면 됩니다. 근데 웃지 말고 왜 웃어요? 근데 사실 김종인 위원장 아니 되더라도 우리 나와야 돼요. 예. 대면 안 나오지 당연히.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럼 나는 응원할 수가 없지. 안 그러면. 되면 나올게요. 그럼 나는 응원 못 하죠. 아니 뭐야? 이런 입장에서. 주호영 마인드야? 안 되길 바래. 여기 계속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럼 나는 응원 못 하지. 아니 근데 농담이고요. 김종인 위원장이 뭐 신성 로마 제국 뭐 이런 얘기 했지만 사실 김종인 위원장이 진짜로 나 안 해 이래 버리면 어느 족을 뭐 홍준표족은 다를 수 있겠지만 사실 국민의힘 내에 있는 어느 쪽도 굉장히 큰 치명타를 입는 건 맞아요. 왜냐하면 쟤네들 진짜 정신 못 차렸네. 김종인도 같이 못하면서 무슨 반문연대를 주도하고 무슨 정권을 하겠다는 거야. 근데 김종인 위원장도 그걸 너무 잘 알아. 너무 잘 알아 사실. 그래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하는 게 본인의 어떤 그 추후를 위한 행보지 지금 당장 김종인을 몰아내기 위한 거냐. 제 손에 피 묻혀가면서 그런 일에 앞장설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조금 답답한 게 국민의힘에 이제 강경한 주장하시는 분들 보면 네네. 민주당이 2012년에 총선 대선 다 졌죠. 예. 2016년 총선 대선 다 이겼어요. 당대표 똑같습니다. 당시에. 네. 물론 뭐 2016년은 내려놨지만 실질적인 당대표는 현 문재인 대통령 똑같아요. 패했을 때 두 번의 선거하고 이겼을 때 두 번의 선거 차이가 뭐예요? 이념적 성명성을 강화했을 땐 다 졌습니다. 사실은. 2012년 때는 본인들은 아니라고 볼지 모르지만 밖에서 봤을 때는 통진당과의 단일화 문제, 원탁회의 7인 회의라고 원로의 문제 뭐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본인들은 아니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외부에서 봤을 때는 야 이념적 색채를 강화하는구나. 쉽게 하면 자기들끼리 하려는구나. 이게 있었고 2016년 총선이랑 대선은 그런 게 없었거든요. 물론 2016 대선은 원사이드한 게임이긴 하지만 네. 그래도. 그러니까 자기의 이념적 색채를 강화하는 선거에서는 대한민국가 보수 정당이든 진보 정당이든 간에 전국 정당의 선거에서 이긴 적이 없어요. 내 걸 벌어놓고 가운데로 나가고 우클릭 또는 좌클릭을 할 때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포섭하는 척이라도 할 때 대선의 승리와 총선의 승리 가져왔다. 아무래도 선거 네. 다가오면 뭐 네. 이제 여야든 여권이든 야권이든 간에 좀 적극 지지층한테 좀 기대고 싶은 마음은 사람이니까 좀 생기다 봐요. 이게 그렇죠, 당연하죠. 아무래도 좀 근데 마음도 편하고 이게 가면 또 그거를- 으쌰으쌰도 해주고 약간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 왜곡을 이제 왜곡에 빠지면 안 되는 것이 그 대중 집회나 이런 게 끼기 시작하면요.
일시적으로 목소리 크기가 커지는 것처럼 이제 환각이 생기고요. 예. 뽕이에요, 뽕. 그 정치 뽕. 운집하는 네. 군중을 보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하기 싫었던 말도 하게 돼요. 갑자기 막 자유우파 이런 말이 단어가 막 나오고 이렇게 돼요. 그러는 순간부터 사실 광장에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여도 우리가 50만 명이 뻥튀기해서 그렇지 실제 5만 명도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 사람이 대한민국의 0.1%도 안 된다는 생각을 하면은 그 환호에 취하는 순간 망하는 건데 각각 그런 시점들이 있었던 거죠. 예를 들어 우리 당 같은 경우에도 지난 그 광화문 시위나 이런 거 할 때 촛불 전국 때요? 서초동보다 많았어. 아, 그럼 우리가 막 이기는 그때 거야. 막 이런 분위기였잖아요. 아, 보면은. 광화문에서 그러면 이제 개천절이랑 요때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아니 거죠? 조국 집회하고 그때 반대로 할 때. 예. 그때 생각해 보면은 야 우리가 서초동보다 많았죠. 그러니까 우린 이길 거야. 이게 사실 통계적으로 아무 의미 없는 거거든요. 보면은 근데 그런 것에 취하는 순간 이제 이성이 멀게 되고 지도자들도 같이 미쳐버리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시점에서 저는 그 똑같은 거를 과거에 민주당이 답습했다가 이제 그걸 벗어난 상태가 민주당인 것 같고 네. 지금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뭐 유튜브 조회수 따지고 이럴 때 이미 그때 망조가 들었던 거예요 보면은 예? 지난 선거 앞두고 무슨 뭐 언론 기자와 동등하게 유튜버들을 취급해라 뭐 이런 거 할 때부터 애국심을 가지고 밤새 일하고 있는 유튜버들을 보시라 하고 황교안 대표가 이야기를 했어. 저는 그런데 지금 김정은 탄압하냐 위원장이 그랬지. 왜 탄압하냐. 김정은 못 위원장이 들어오게. 다른 건 모르겠지만은 이분이 지금까지 비례대표 5선은 누군가가 그 당시 권력을 쥔 권력자가 이 사람은 꼭 의원 만들겠다 해서 5번을 준 거거든요. 네. 비례대표를 그게 문재인이든 박근혜 뭐 다 준 거거든요. 5번을 비례대표 5번 할 정도의 이분이 인정받은 능력 딱 하나는 뭐냐면요. 절대 음감이에요. 절대 음감. 도를 기가 맞추게 그냥 눈감고도 맞추는 거예요. 예? 그게 되면은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51% 지점을 딱 알아가지고 거기만 공략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네. 이 절대 음감을 버리고 지금 이제 막 이제 휩쓸려가지고 여기가 돈가 이러고 있으면은 선거 필패합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예. 슬슬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 어떻게 그 말씀 네 분께 짧게 좀 여쭤보고 정리할게요. 사과를 하긴 할까요? 그리고 한다면은 누구에게 어떤 내용이 될 것 같으세요? 뭐 내용까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사과는 그거 말하는 거죠. 박근혜 이명박 전 그러니까 대통령. 이후에 탄핵 이후에 당의 아니, 혁신이 부족했던 네. 점들을 사과하겠다. 약간 아니, 이런 식으로 얘기를 이게 하셨어요. 당의 논란이 되는 사과는 그렇게 힘들어요? 그 힘들어. 뭐 몸이 힘들어, 돈이 들어. 뭐 내가 무슨 뭐 삼부일배를 하래, 단식을 하래. 그렇게 힘든가? 저는 지금 아까 똑같은 얘기인데 배현진 의원도 마찬가지고 대구 의원도 마찬가지고 부산 의원들도 지금 이 상황에서 사과를 뭐 어쩌고 저쩌고 하잖아요. 지역구만 본인 지역구만 가시지 말고 수도권 험지를 한번 돌아다녀 보시라니까. 그러니까 본인 지역구에 계신 분들은 싫어하겠죠. 예. 그렇겠죠 당연히. 그래서 또 그런 근데 얘기를 하지 않을까. 그것만 보면 전국단의 선거 본인은 삼선 사서 할 수 있을지는 몰라요. 예? 근데 전국단의 선거를 보시라고. 내가 얘기 드리잖아요. 선당 후사 얘기하시는 거죠? 예. 이준석 최고 지역구를 한번 바꿔서 한다면 해보시라니까 당협위원장 어떻게 보이는지 근데 세상이. 제가 아까 이제 읽었던 거 무슨 뭐 그 사과의 대상이 과연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과오이냐 아니면 네. 현 정부에 대한 어떤 비판이 섞이는 거냐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 그저께인가 3일 전인가 하태경 의원이 이제 그 만나고 와가지고 김종인 위원장 만나고 가지고 그 사과한다는 거 보니까 수위가 굉장히 낮던데라고 이제 저도 제가 뭐라고 생각했냐면 아직도 할배를 모르는구나. 아직도 우리 영감님 모르는구나. 그거는 우르르 몰려와서 얘기하니까 그냥 안심시키려고 한 얘기고 아하, 만만치 않을 거다. 분명히 나중에 나오는 거 보면은 예. 진짜 세게 나올 거다. 아. 그럼 생각해보세요. 왜냐하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그러니까 A안 B안 있는 거죠, 뭐. 아, A안 아니야. 이거 하나밖에 안 써놨어요. 지금. 하나밖에 안 근데 써놨어요, 이제 오면은 아니야 약해 와서 뭘 이거 하면 하고 어차피 이제 뭐 상대할 필요 없고 어. 어차피 나는 51% 국민만 보고 가는 거니까 보세요. 그 광주에 가가지고 5.18 묘지 가가지고 그 무릎 꿇고 사과하는 거 아무도 예상 못했잖아요. 네네. 이분은 할 거면은 세게 하는 게 낫지 애매한 거 안 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네네네. 당내에 당연히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동정론이 있죠. 저도 개인적으로는 조금 안 됐게 봅니다. 네네네. 뭐 그건 개인 네, 의사니까. 그렇죠. 구해주고 싶죠. 그럼 네. 어떻게 해야 돼요? 대선 이겨야 됩니다. 음. 그게 최선의 길이에요. 대선 이겨서 사면 하세요. 그게 최선의 길이다. 그럼 대선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답은 나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도 지금 확장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대선 이겨요? 못 이겨요. 여튼 그러면 뭐 사면 예고가 없는 거예요. 네. 저는 사과는 할 거라고 보는데 네네. 사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톤앤 무드, 어떤 내용을 담아서 사과를 하느냐에 따라서 사과의 강도가 높으면 국민들이 이 정도 했네 싶으면 당내에서 분란이 일어날 거고 아하. 사과의 강도가 낮으면 저 형식적이네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그 적절한 고민되겠네요. 균형점을 찾을 수 있느냐 음. 사과 후에 국민의힘 당내에서
어떻게 이 사과를 받아들일 거냐가 오히려 관전 포인트. 사과 안 하면 시기는 진짜 어느 그만둬야 정도로 돼요. 보세요? 이게 좀 계속 미뤄지고 있잖아요. 말만 나오고. 근데 제가 보기엔 이거 연말 지나면 별 효과 없어요? 자, 올해 안에 제가, 끝을 제가 내야죠. 보기에는 마지막으로 제 정리를 해보면 네네. 그러니까 저는 뭐 사과한다고 봐요 무조건. 그리고 김정인 위원장의 스타일이 보면 사실은 당내에서 반발할수록 어찌 보면 더 즐긴다 그럴까요? 뭔가 왜냐하면 이분이 선거 과정에 투입된 거고 예, 예. 내가 이렇게 저항 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이렇게 끌고 나가고 있다. 그래야 사실은 비대위원장이니까. 예, 예. 이 시기는 제가 보기에 뭐 연말이든 연초든 약간 선거 체제로 넘어갈 때 선거 어쨌든 뭐 비대위는 아니지만 이제 선거 뭐 대책본부를 꾸리든 뭐 이러면 하면서 본인이 좀 그립감을 세게 가져가고 아까 말씀처럼 공천이든 이런 거 할 때 자기가 권한을 행사하겠다 예. 이런 어떤 의지 표명을 하면서 저는 할 거라고 봐요. 오히려 당내 반발이 더 많으면 스포트라이트 더 가거든요. 뭐 네. 그런 것도 즐길 것 제가 같은데 이번에 반발해라 그- 오히려. 그 신내림 내렸다는 네, 공무원 마무리해 주시죠. 신내림 내렸다는 공무원처럼 날짜를 하나 찍어보겠습니다. 전혀 김정인 위원장의 상의 안 했고 네네. 12월 19일 19일? 무슨 잠깐만. 날이에요? 19일 무슨 요일이지? 다음 주 일요일인데 예. 이 토요일인데 왜 이런 느낌이 자꾸 드냐면은 12월 19일이 여러 가지 의미가 겹치는 날이에요. 박근혜 당선일, 이명박 당선일. 네. 거기에 더해가지고 이명박 생일인데 어쨌든 그거는 의미가 없고 그러니까 그게 저는 이 두 분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과라는 의미가 강화되려 그러면은 약간 네, 윤석 전 최고의 분석 중에 한 가지 되게 서운한 게 있네요. 네. 정치 인사가 방송되는 날이죠. 아 그렇기도 하네요. 그렇네. 마음이 많이 멀어지셨네. 저희 당대표 당대표에 지금 눈이 너무 많이 가 있는 거 아니야? 약간 우리 프로에 대한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저희 함께 하시고요. 저는 왠지 이 날이 계속 마음에 걸리는 게 왜냐하면 제가 이제 비대위원 그들이랑 얘기를 하다가 그 얘기했는데 12월 9일로 처음에 날짜가 정해졌다는 얘기 들었을 때 아무 의미가 없는 날인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거 오히려 연막이었다는 생각이 들었고 12월 19일로 전 찍어보겠습니다. 일단은 뭐 다음 주 저희 방송 날이니까 이거 맞추면 다음 주에 우리가 얘기를 할 때에 이 내용이 포함이 될 수는 없겠지만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예. 자 오늘도 정치인싸 즐거웠습니다. 우리 현근택 신장식 김태현 변호사 이준석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오늘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